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분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표디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개그우먼 강유미입니다. 이번 코너는 경제 프로파일링,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김유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도인데요. 예.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하는 건 이 시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첫 번째 파헤쳐볼 이슈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입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가스를 팔고 있어서 손실이 크게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른다고요? 네. 와, 진짜 안 오르는 게 없기는 한데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안 오르는 건 뭐 월급은 안 오릅니다. 맞네요. 네. 애 성적이랑 월급 두 가지가 안 두 가지는 안 오르고. 오르는 네. 대표적인 품목이고요. 제 능률도. 예.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도시가스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면 3배 이상 올랐고요. 전쟁 때문에. 예, 저희가 유럽 중동에서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유럽에서도 수입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수입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의 가격도 한 140% 정도 올랐다고 아이고. 합니다. 140%가 아니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외식 장바구니 물가 뭐 이런 거 다 올랐는데 이제 난방비 걱정까지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주부로서도 또 깜깜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오를 계획이었어요. 전기요금은 올해 2번 그리고 가스요금은 올해 3번 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스 가격이 원료비 플러스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 원료비의 구성이 이제 기준 원료비가 있고 정산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산 단가라는 거는 3번을 올리기로 했었던 거고 네. 기준 원료비는 올린다는 얘기가 없었는 건데 요거를 올리면서 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네. 지난주도 상황이 좀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이번 좀 더 심각해졌더라고요. 주가도 오늘 많이 빠지고 환율도 엄청 올랐어요. 어허. 지난 주말에 이제 큰 이벤트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서 네. 각국 정부의 경제 수장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심포지엄을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사를 공격적으로 계속 올리겠다. 내년에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생각 접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는 거는 미국의 달러 값이 올라간다라는 의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의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원화는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이 1,35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환율이 그때 1,340원 생각나요. 얘기했는데 네. 50원. 와. 1,350원이면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원화값이 떨어졌다는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건 저희가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사올 때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사오려고 하면 천연가스 자체도 올라 있는데 이전보다 더 비싸게 원화를 더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니까 국내에서는 그 천연가스를 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비용이 나가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 파월 의장님께서 네. 잭슨홀에서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오늘 이렇게 온종일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을 언뜻 하셨지만은 네. 인플레를 강하게 막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작 좀 막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막으려고 강성 발언만 해대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완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감수를 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플레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6월, 7월에 0.75%포인트씩 두 번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9월에 세 번 연속으로 또 그만큼을 올리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대출 생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워지니까. 영끌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의 강성 발언도 의미는 있었다고 보고 당연히 했어야지 될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제 달러 값이 오르고 원화 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화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경제 체질이 안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외환위기 때나 또 IMF 때나 이런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글로벌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순채권국이고 투자를 해외에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체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율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안심시키는 발언을 네.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뉴스 계속 듣고 있으면 걱정되죠. 불안하죠. 걱정이 돼요. 예. 금리 시장, 금융 시장 불안하지. 또 공공요금 뭐 방금 얘기했잖아요. 도시가스 요금, 네. 전기요금 또 오른다고 하지. 그럼 이제 연쇄적으로 아 이것도 다른 물가도 같이 오르겠네, 더 오르겠네. 아 이거 살림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고. 안심이 안 된다고요. 네, 이 생각만 자꾸 들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도시가스 요금은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를 거고요. 전기 요금도 지금 한전이 올해 30조 원 정도 적자를 낼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이 오를 거다라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가 이 요금이 못 오르도록 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70% 뭐 100%까지도 전기 요금이랑 가스 요금이 인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기업들이 사오는 가격만큼 못 받고 전기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가격의 일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가 상승의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 이제 여름도 다 끝난 것 같고 앞으로 또 이제 바람도 쌀쌀해지면 가스 쓸 일 늘어날 텐데 가스 요금은 또 이제 얼마나 오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가스 가격이 이제 기준 원료비 플러스 정산 단가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정산 단가는 원래 올리기로 했었고 이번에 기준 원료비를 함께 올리겠다는 예정입니다. 근데 정산 단가로만 보면은 네. 지난 5월에 1.23원으로 올랐고요. 7월에는 1.9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상률을 보면 주택용이 한 7%가량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거죠. 10월에는 1.9원인 거를 2.3원으로 지금 올리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서 이제 미수금이 5조 원을 넘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부실화가 심해지면은 당연히 정부가 또 개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세금이 또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상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항상 이럴 때 경제 취약계층들이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정산 단가가 이제 10월에 2.3원으로 1.9원에서 2.3원으로 오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얘기되는 거는 연료비 가격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정산 단가라는 거는 발전을 한 거를 정부가 사주는 단가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면 사주는 단가를. 그리고 나면 원료비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가스를 사들여오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들여오는 비용도 일부 반영해주겠다는 거니까 당초에 10월에 올리기로 했던 0.4원보다 연료비까지 플러스 된다 그러면 이보다 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10월에 전기요금 네.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건 거죠. 전기요금도. 그것도 이제 한전의 적자가 30조라고 네.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를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거고 10월에 일단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요금은 올해 3번,
그 전기요금은 올해 2번 올리기로 돼 있어서 10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뭔가 오른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정부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들이 이제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공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 적자를 해소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워낙 원료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네. 억제는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10월에 동시에 전기와 가스가 다 오를 것 같다라는 뉴스가 되겠죠. 네. 아유 참 이게 그 난방기구 돌리기도 참 이제 손이 떨릴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 출발 기금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에서 80%의 원금 조정을 하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가 대상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9월까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대출을 상환을 연장을 해주거나 네. 뭐 이런 조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9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이제 이 많은 갚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정부가 30조의 새 출발 기금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금융사가 기금에 이제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자 대출로 받은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필요해가지고 전세 대출이나 뭐 이런 걸 받은 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거는 4단계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는데 일단 보면은 연체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부실해질 수는 있지만 아주 부실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그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체가 90일을 넘어서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경우에는 원금도 일부 상환 감면을 해주는 그런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이 자영업자 빚을 조정해주기로 한 거는 다음 이 질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빚이 엄청난 규모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보면은 최근 2년 반 동안 늘어난 게 한 44% 정도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아이고, 예. 금리가 높은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금융 시스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금을 만든 거고요. 애초에 대상자를 한 25만 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한 40만 명까지는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대상이 되는 거 네. 맞나? 요거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떤 그러게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에 오르내리는 건가요? 일단은 이걸 시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이제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다가 네. 영업 손실이 늘었고 이걸 네. 메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게 1차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차주 그러니까 빚이 많고 빚을 지금 못 갚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을 해야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정책에 도움을 주다가 피해를 봤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원금 조정이라는 거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의 원금의 일부를 없애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밀렸으면 뭐 50만 원은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조치인데 그러네요. 일단은 연체를 3개월 이상 해야 보통 은행권에서 부실 차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실 차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이 빚을 갚을 만큼 그 빚보다 더 많다 그러면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빚에서 일부를 탕감해 주는 방식을 갖고요. 네. 그러니까 재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채의 최대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 차주의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 상황까지 다 꼼꼼히 체크해 보고 정부가 4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 그런 혼란이 맞아요. 좀 문제가 빚어질 될 것 수가 같아요.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9월 중으로 콜센터 가동을 시작을 할 거라고 하고요. 네.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kr이라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인데 아직은 지금 마련된 상황은 아니고요. 아. 지금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나 이렇게 콜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약간의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요. 아. 예, 뭐 빚을 적게 해주고 뭐 일부 탕감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평점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빚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채무조정 그걸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심사 꼼꼼히 해야 네.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제도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안 갚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네. 어떻게든 요거 탕감 받아보려고 아유, 하시는 분 맞아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항상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가장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걸 네.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눈속임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은닉 재산 같은 게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다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왜 정부 돈을 들여서 남의 빚을 갚아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취약 차주가 늘고 만약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쓸 돈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오고 이 침체가 오면 다른 기업들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전체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이 취약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덕적 해이 네. 사안 가운데서 만약에 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그 탕감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노리고 네. 일부러 이자를 안 내고 버틴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게 이제 차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 조치를 다 하게 되고요. 네.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원금을 탕감을 일부 해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재산이 좀 있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무효 처리가 되는 구제가 안 되는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도덕적 해이 유혹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융위에서 발표를 하면서도 그 아주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좀 그 조건을 안 얘기해놨어요. 와서 상담을 해라라고 네. 해놓은 거죠.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든 머리를 편법을 굴리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채무 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야지 될 만큼 경기도 그렇고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에 처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의 연체 차주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의로 연체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시면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네. 한도 없이 막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15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담보는 10억 원까지, 무담보는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이제 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 부채는 전 금융권하고 또 제3금융권이라고 불리는 대부업체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개인 사채는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뭔가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철저하게 심사하고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는 무슨 내용이죠? 네, 전해드릴게요. 네. KG그룹을 대주주로 맞이한 쌍용자동차가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는데 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10월 중에는 법정관리 체제에서 벗어나게 될 거란 예상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를 펴는 걸까요? 펴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쌍용차가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달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도 두 번째였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신청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제 회생 계획안으로 냈던 게 이제 주인을 새로 맞이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주인이 KG그룹. KG그룹이 이제 사겠다. 그리고 채권단에게 빚을 이런 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냈고 그것을 회생법원이 인가를 하면서 이제 다시 회생의 부활의 날개를 펴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두 차례 법정 관리였고 주인은 그동안에 뭐 4번이나 바뀌어서 이번에 KG가 5번째 주인이에요. 네. 예. 이 쌍용차가 이제 이번에 인수 금액을 보면은 한 3,355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야지 될 그 필요가 생겨요. 출자 전환도 해야지 되고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깎였던 자본금들도 좀 마련을 더 해야지 되는데 네. 그렇게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취득을 해야 되는 게 KG그룹이거든요. 네. KG그룹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355억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앞으로의 이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자금들을 마련해 가지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부는 수준의 어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성급하다고 리스크를. 했겠고요. 예. 근데 큰 우려가 도전을 한 분명히 거죠. 비슷한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3,800억 원 주고 그 쌍용차 샀다 그러면 쌍용차가 그렇게 너무 이제 싼가 싸게, 이렇게 예.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한 3,80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쌍용차가 갚아야 될 총 빚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채권이라고 경제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8,18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한 사람이 무조건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3,000억 원을 주고 빚을 일부 갚고 정부가 갖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상증자라고 해서 새롭게 돈을 마련해서 회사에다가 주식을 받으면서 돈을 집어넣고 그 돈으로 다시 나머지 채권을 변제, 그러니까 갚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쌍용차를 KG그룹이 인수하는 거니까 네. 한 8천억 원 거의 1조 정도를 들여서 쌍용차를 사오고 빚을 갚는 건 좋은데 과연 이익이 나도록 앞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오는 건 오케이.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가 이제 가장 큰 관심입니다. 잘 돌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인력 구조 조정도 안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발행하면 거기다 이제 돈도 넣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채권단에도 현금으로 변제를 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잘 돌아가야 이제 빚도 갚고 정상화가 될 텐데 자동차 회사니까 다시 이렇게 회사가 살아나려면 자동차가 이제 잘 팔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최근에 쌍용차가 내놓은 모델 하나가 계약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히트 차종을 앞으로 한 3-4종만 더 내면 그래도 쌍용차가 괜찮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새로 내놓은 모델이 잘 팔린 이유가 다른 차들보다 좀 싸게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성, 이익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내연기관 차들 많이 안 타고 전부 전기, 완전 순수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도 갈아타고 싶은데. 쌍용차는 아직 순수전기차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시장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자금을 쏟아붓기가 힘들었죠. 새로 KG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 순수전기차 시장으로 얼마나 빠르게 뛰쳐 들어와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느냐가 아마 쌍용차의 회생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수한 KG그룹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막 굉장히 열심히 아, 진짜 들어가야 되나? KG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비료회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M&A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어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KG 이니시스로 인수를 했고, 모바일 결제. 아, 네, 그다음에 알아요. 우리가 먹는 그 치킨 브랜드인 KFC라든지 뭐 어머머머.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KG 거고요. 오. 언론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라고. 빵빵한 회사네요. 근데 이제 곽재산 회장이 워낙 M&A의 규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신차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이 들 돈이 1조가 아니라 수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기차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도 지금 따라잡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쌍용자동차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은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